안녕하세요. 오늘 스위프트 컨커런시 에센셜즈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톡아이폰 플랫폼 헤이든입니다. 저는 iOS 카카오톡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톡 캘린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스위프트 컨커런시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필수적인 개념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스위프트 6가 도입되며 새로운 랭귀지 모드를 적용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데이터 안전성에 대한 컴파일러의 더 엄격한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이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여 제대로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스위프트 컨커런시의 필수적인 개념들을 주제로 들고 왔는데요. 첫 챕터에서는 다들 아실 만한 스위프트 컨커런시의 주요 컨셉에 대해 가볍게 소개드리고 이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아이솔레이션 도메인이라는 개념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챕터에서는 컨커런시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중요한 4가지의 개념들에 대해 다루며 각 개념의 동작 원리, 스위프트 6에 도입된 새로운 특성, 그리고 이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 등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애플 플랫폼 개발자라면 이젠 스위프트 컨커런시에 대해서는 꽤나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스위프트 5.5에 Async Await라는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 도입된 동시성 모델인데요. 기존 GCD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스위프트만의 동시성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티브-C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GCD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큐의 생성이나 비동기 작업의 요청이 스레드를 너무 많이 생성하고 스레드를 바꿔가며 비동기 작업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크며 컴플리션 기반 동작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고 유기적인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위프트 컨커런시에서는 태스크라는 비동기 작업의 단위를 도입했는데요. 이 비동기 작업들은 제한된 개수로 통제되는 스레드 위에서 동작하며 비동기 함수의 프레임을 힙에 두어 기존보다 낮은 비용으로 작업들을 전환할 수 있고 새로운 Async Await 문법으로 비동기 코드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작업의 관리도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컴플리션 기반의 GCD 코드가 새로운 컨커런시를 적용하면 이렇게 깔끔하고 명확해지더라 하는 예제는 이제 지겹도록 보셨을 겁니다. 그 외에도 컨커런시를 구성하는 여러 특성들이 있는데요. 복잡하고 많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아실 만한 내용들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솔레이션 도메인입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한 비동기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함수를 컨커런시의 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await 키워드로 함수가 중단되는 때에 진행되는 스레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되는 시점에 액터와 상호작용하는데요. 액터 또한 각 오퍼레이션이 배타적으로 동작하지만 매번 다른 스레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간단한 비동기 함수에도 최대 4개의 스레드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많은 스레드가 관여해서 위험한 것 같기는 한데 언제 어떻게 위험해서 경고를 띄우는 건지 감이 안 옵니다. 스위프트 컨커런시에서 말하는 데이터 레이스의 가능성을 알려면 조금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스위프트 컨커런시 설계의 의도는 스레드를 완전히 숨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 포괄적인 범위인 아이솔레이션 도메인으로 넓게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편합니다. 아이솔레이션 도메인은 항상 배타적인 접근이 보장되는 코드의 집합인데요. 시스템으로부터 배타적인 접근이 보장되는 액터와 이것의 격리를 상속한 것들을 하나의 아이솔레이션 도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이며 순차적인 코드의 진행이 보장되는 태스크가 액터를 상속하지 않은 경우 하나의 아이솔레이션 도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다시 보면 좀 더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 비동기 함수는 아무 액터도 상속하지 않은 태스크가 가지고 있는 아이솔레이션 도메인과 이와 상호작용하는 액터의 도메인까지
두 개의 아이솔레이션 도메인이 맞닿아 있으며 여기서 컨커런시에서 말하는 데이터 레이스 가능성은 동시 접근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객체가 복수의 도메인에 걸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험한 객체가 여러 도메인에 걸치게 되는 순간 나중에 어느 때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경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 도메인 사이에 주고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들을 샌더블하다고 하는데요. 데이터들이 샌더블하기 위한 조건들과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샌더블은 실질적인 구현부가 없는 단순한 마킹 프로토콜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샌더블을 채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각 타입마다 샌더블을 채택하기 위한 조건이 크게 다릅니다. 설명을 간소화하기 위해 밸류 타입의 대표인 구조체와 레퍼런스 타입의 대표인 클래스에 한정지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구조체가 샌더블을 채택하기 위한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멤버들이 모두 샌더블하다면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구조체의 메모리 특성 때문입니다. 구조체의 대표적인 메모리 특성 중 첫 번째는 보통의 경우 스택 영역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함수의 호출, 클로저에서의 캡처 등으로 전달될 때 전체 복사가 일어나 개별의 존재가 전달되기에 메모리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스위프트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카피 온 라이트입니다. 카피 온 라이트는 메모리 및 연산을 최적화하기 위해 어레이와 같은 큰 구조체들의 버퍼가 힙에 존재하며 이것이 전달되는 시점이 아닌 값이 변경되는 시점에 복사가 일어나는 특징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 레이스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둘을 함께 나열해 놓으면 조금 의문이 듭니다. 카피 온 라이트는 보통 최적화를 위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힙의 구조체를 두고 늦은 타이밍에 복사하는 것이 과연 비동기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해치진 않을까요? 잘못된 타이밍의 복사로 꼬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택에 저장되는 특성과 동일하게 카피 온 라이트도 비동기 환경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간단한 예제를 통해 자세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동기적으로 코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배열이 있을 때 이를 복사하게 되면 처음에는 배열의 레퍼런스만을 복사해 둡니다. 그리고 이를 변경하는 시점에 실질적인 복사가 일어나 그 값을 변경하는 것이 흔히들 아는 동기 상황에서의 카피 온 라이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비동기 환경에서는 카피 온 라이트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케이스를 나눠 생각하면 편한데 첫 번째로 동기 환경과 비슷하게 클론이 먼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동기 환경과 동일하므로 클론의 카피가 일어나 이를 변경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와는 다르게 오리지널에서 먼저 변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기존에 복사된 값이 아닌 원래의 값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에는 복사가 일어나지 않고 클론에서 복사가 일어난 후 변경되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카피 온 라이트를 더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카피 온 라이트는 현재의 레퍼런스가 소스를 언제부터 받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를 변경하라는 시점에 레퍼런스 카운트가 2 이상이라면 값을 복사하여 새로운 인스턴스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리지널이 먼저 소스를 보고 있던 것과는 무관하게 현재 오리지널이 보고 있는 소스에 대한 레퍼런스가 2개이기 때문에 오히려 클론에서 원본 값을 가져가게 되고 오리지널에서는 값을 복사하여 새로운 배열을 조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 비동기 환경에서의 워스트 케이스인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도 알 수 있는데요. 오리지널과 클론 둘 다 변경하려는 시점에 현재 레퍼런스 카운트가 2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복사가 일어나 원본이 유지되며 각자 다른 소스에 변경을 가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카피 온 라이트는 레퍼런스 카운트를 이용한 판단을 통해 데이터 레이스가 일어나게 하는 동시 수정이나 수정 중 조회를 방지하여 비동기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체는 이 두 가지의 메모리 특성으로 인해 자기 자신은 샌더블 할 수 있어 하위 멤버로 샌더블 하지 않은 레퍼런스를 전달하지만 않으면 돼요. 하위 멤버가 샌더블 하다면 샌더블을 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클래스가 샌더블을 채택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봅시다. 클래스는 구조체와 다르게 데이터 안전성을 지켜주는 메모리 특성이 없어 훨씬 더 복잡한 조건을 갖습니다. 특히 스위프트 5와 6에서의 조건이 크게 다른데요. 공통인 부분은 둘 다 상속한 클래스가 없어 부모 클래스로부터의 변경에 대한 영향이 없어야 하며 파이널로 마킹되어 서브 클래싱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차이점은 멤버에 대한 제약 조건인데요. 이전 스위프트 5에서는 모든 저장 프로퍼티가 변경이 불가능한 샌더블 타입이 되어야 하는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멤버라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샌더블을 채택할 수 없었는데요. 스위프트 6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조금 더 유연해졌습니다. 모든 저장 멤버가 다음 조건 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는데요. 기존처럼 변경이 불가능한 샌더블 타입이거나 글로벌 액터로 마킹되어 있어 격리 영역에서 상태가 관리되거나 non isolated unsafe 키워드로 마킹하여 개발자가 직접 멤버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세 가지의 경우로 더 완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non isolated unsafe는 멤버별로 컴파일러의 안전성 검사를 비활성화하는 새롭게 도입된 키워드로 후속되는 챕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돌아와서 기존에 엄격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 샌더블을 정석적으로 채택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더 완화된 조건을 만족시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또한 후속되는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번외로 클래스 자체를 글로벌 액터로 마킹해도 암시적으로 샌더블한데요. 이는 해당 클래스의 레퍼런스가 여러 도메인에서 공유되더라도 내부 값을 직접적으로 조회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해당 글로벌 액터의 도메인에서만 이루어져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데이터가 안전하기 위해 컨커런시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봤는데요. 이를 지킬 수 없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라이브러리에서 이를 미지원하거나 여러 아이솔레이션 도메인에서 동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존 레거시 코드를 당장 전환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컨커런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키워드들로 컴파일러의 동시성 체크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워드들은 단순한 회피 수단이 아닌 개발자가 직접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번 챕터의 이름을 Responsible Bypass라고 지은 것도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리컨커런시의 경우 아직 컨커런시를 지원하지 않는 모듈을 불러와 이용하거나 스위프트 6 대응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모듈에서 이를 적용한 모듈을 볼 때 호환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키워드로 점진적인 컨커런시 적용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션에 깊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대신 언체크드 샌더블과 새로운 non isolated unsafe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언체크드 키워드는 컨커런시의 워닝을 없애기 위해 가장 많이 쓰셨을 법한 키워드인데요. 스위프트 6 이전에는 클래스의 엄격한 샌더블 채택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대부분의 상황에 이 키워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식 문서에서의 설명을 읽어보면 개발자가 직접 데이터레이스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면 붙여도 된다고 이야기하며 모든 상태에 대한 접근을 락이나 큐로 보호하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저도 당장 샌더블을 채택할 수 없는 객체들에 직접 보호하는 로직을 넣어 언체크들을 통해 샌더블을 채택하곤 했었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간편한 방법이지만 간편한 만큼 이 키워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후의 변경에 대해 컴파일러에 어떠한 경고도 받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가령 이와 같이 여러 도메인에서 상태를 공유하기 위한 간단한 객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언체크드 샌더블로 전환하는 초반에는 개발자가 이를 신경 써 잘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타입이 계속 변경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언체크드 샌더블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다른 사람, 심지어 이걸 깜빡한 자기 자신이 데이터 레이스를 일으키는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컴파일러는 아무 경고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스위프트 6에서는 지양할 방법이 되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non-isolated unsafe 키워드를 통해 멤버별로 컴파일러의 체크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아까의 상황에서 새로운 키워드를 해당 프로퍼티에 붙여주고 클래스를 일부 변경해주면 이제 샌더블을 언체크드 없이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제되지 않은 멤버를 추가할 때 컴파일러로부터 에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있을 변경에도 타입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키워드를 이용하기 위해 직접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아까 공식 문서에 언급된 락과 큐 중에 락을 이용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스위프트 컨커런시의 대원칙 중 하나는 스레드의 진행은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기존처럼 스레드 간의 동기를 위해 서로를 기다리게 하는 방법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OS 언페어 락이나 NS 락과 같은 원시 제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코드와 함께 가볍게 살펴봅시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변경 가능한 상태값을 여러 스레드에서 접근하는 경우 get과 set이 일어나는 곳을 락을 이용해 감싸 베타적으로 접근하도록 제어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주의사항이 있지만 컨커런시에서는 특히 비동기 함수에서 사용되는 경우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락과 언락 사이에 await가 들어가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동기 함수는 await로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면 스레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락과 언락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락을 얻은 스레드는 떠나버리고 애꿎은 스레드가 언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 진입하는 스레드가 영원히 잠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직접 락을 이용하는 방식은 언락 안 하기, 락 2번 하기, 언락 2번 하기 등등 수많은 실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되는 싱크로나이제이션 모듈의 뮤텍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뮤텍스는 베타적으로 접근해야 할 상태값과 락을 내부에 가지고 있으면서 클로저를 통해 값을 보거나 수정할 수 있고 그 범위만큼만 자동으로 락을 걸고 풀어져 실수의 여지가 적습니다. 하지만 최소 지원 버전이 iOS 18이라는 치명적이고 슬픈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원리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로 직접 만들어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스레드락 기반의 동시 접근 제어를 알아봤는데요. 스위프트 컨커런시에서 제시하는 접근 제어는 액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액터는 OS의 제어를 통해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한 베타적인 접근이 보장되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각 인스턴스가 아이솔레이션 도메인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타적인 접근을 보장한다는 것이 들어오는 함수들이 순서대로 실행되고 끝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액터에서 비동기 함수가 실행되다가 중지되었을 때 다른 함수가 호출되면 이 함수의 실행을 막지 않으며 이를 액터 재진입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특성이 액터를 사용할 때 많은 실수를 야기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논리적인 오류부터 런타임 크래시까지 유발합니다. 저도 신입 때 이와 관련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요. 그 케이스를 간단한 예시로 가져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액션 로그를 수집하는 액터인데요. 잠시 읽어보시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간단한데요. 로그가 들어오면 쌓고 충분한 사이즈가 되지 않았다면 리턴합니다.
충분한 사이즈가 되었다면 일정한 사이즈로 묶어 서버로 보내고 성공하면 보내진 로그를 제거합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인데요. 평소에는 잘 동작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케이스에 로그가 몰리게 되면 바로 런타임 크래시를 발생시키는데요. 남은 로그의 사이즈가 음수가 돼 서픽스에 잘못된 값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첫 번째 호출이 진행되다가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 중지된 상황에서 두 번째 호출에 의해 재진입이 일어나고 이 또한 네트워크 통신으로 중지됩니다. 그 후 첫 번째 호출이 다시 진행돼 현재 로그에서 보내진 로그의 개수를 빼 남은 로그의 사이즈를 계산하고 이를 서픽스를 통해 갱신해 줍니다. 이후 두 번째 호출이 다시 진행될 때 첫 호출에서 보낸 로그를 중복으로 보냈기 때문에 현재 로그의 크기가 보낸 로그의 크기보다 작아 남은 사이즈를 음수로 잘못 계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런타임 크래시 및 로그를 중복으로 보내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동시성 환경에서 흔히들 하는 실수인데 스위프트 컨커런시에서는 더 두드러지게 실수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async await 문법으로 비동기 함수의 작성은 더 쉬워졌지만 동기적으로 진행되는 코드의 구분이 더 모호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액터가 함수의 범위에서 동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더 주의해야 되고 애플에서도 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터의 비동기 함수를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await를 기점으로 명확히 다른 시점에 진행되는 것으로 인지하셔서 동기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만을 나눠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셔야 하고요. 더 엄격하게는 await 이전과 이후 멤버의 값이 아예 다른 값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액터는 아까 자체적인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로 인해 접근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WWDC에서 보트를 이용한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트가 만나는 것과 비슷하게 다른 도메인에서 접근할 때는 접근하려는 액터의 도메인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await를 통해 비동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도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두 도메인 사이에서 비동기적으로 값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직접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외부에서 액터의 상태를 변경해주기 위해 이렇게 번거롭게 set 함수를 따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isolated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특정 함수를 액터의 도메인에 격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케이스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이 액터의 외부에서 함수를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함수에 액터를 인자로 추가해 줍니다. 이때 인자에 isolated 키워드를 붙여주므로 해당 함수가 액터 인스턴스의 도메인에서 진행되도록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함수가 액터 외부에서 정의되어 있더라도 안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멤버별로 set 함수를 만들어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조작해줄 수 있어 액터를 더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olated 키워드와 엮여 스위프트 6에서 isolation 도메인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는데요. 바로 isolation 매크로입니다. 이 매크로는 isolated 파라미터의 기본값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요. 샵 파일, 샵 라인처럼 현재 해당 함수가 호출되고 있는 부분에 액터를 감지하여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매크로입니다. 다양한 활용도가 있지만 이번에는 아이솔레이션 상속을 통한 최적화 가능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예제를 살짝 확장해 봤는데요. 통신 전 액션을 추가하고 비동기 패치 함수를 다음과 같이 확장해 봤습니다. 코드를 가볍게 보신 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코드들이 진행될 때 격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때 분석하기 편하게 하나로 합치려는데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상단의 함수는 아까 말씀드렸듯 인자로 들어오는 액터의 도메인에 격리되어 있고, 아래의 함수는 아무 격리도 명시되지 않은 비동기 함수입니다. 특정 액터에 속하지 않은 비동기 함수는 해당 함수를 호출한 곳의 격리 상태와 무관하게 동작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이렇게 하나로 합치되 저 두 곳에 격리 상태의 단절이 있음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이 합쳐보겠습니다. 이때 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할지 살펴보면, 처음 사전 동작들은 액터의 도메인에서 이뤄지고 이후 격리가 리셋되며 스위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비동기 함수를 처리하기 위해 한 번 더 스위칭되고, 받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한 번 더 스위칭, 마지막으로 액터의 도메인으로 돌아오기 위해 스위칭이 일어납니다. 런타임이나 컴파일러 최적화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격리 영역의 전환과 비동기 작업으로 인한 중지가 최대 4번까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네트워킹 전후 처리 과정이 무겁지 않다면 해당 부분을 액터의 영역에서 동기적으로 진행해 중지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는 편이 성능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아이솔레이션 매크로로 이를 최적화할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의 코드로 돌아와 아무 격리도 명시되지 않은 아래의 비동기 함수에 아이솔레이티드 파라미터로 액터 인자와 아이솔레이션 매크로를 넣어주면 이제부터 이 함수가 태스크의 in이처럼 호출한 곳의 격리 상태를 상속하게 됩니다. 이를 다시 하나로 합쳐보면 이제는 이 두 함수 사이의 격리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트워킹 함수 호출 전까지의 코드들이 액터의 도메인에서 동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고, 네트워킹을 위해 한 번 스위칭, 그 후 액터의 도메인으로 돌아와 남은 동작이 이뤄지며 총 2번의 스위칭으로 기존 4번에 비해 더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설명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 매크로로 아이솔레이션을 상속시켜준다 하더라도 더 높은 우선순위의 작업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등의 이유로 항상 동기적인 진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아이솔레이션 매크로를 통해 의도적으로 격리 상태를 전달함으로 런타임 동작을 최적화시켜 불필요한 서스펜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로 스위프트6의 새롭게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인 리전 베이스드 아이솔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리전 베이스드 아이솔레이션의 리전은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솔레이션 도메인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면 이제 데이터는 어떠한 아이솔레이션 도메인에 속하기 전에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디스커넥티드 리전을 갖는다는 개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예제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맨 첫 장에 제가 샌더블하지 않은 데이터가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도메인을 넘나들게 되면 이것이 잠재적인 레이스의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경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태스크에서 생성된 샌더블하지 않은 데이터는 생성만 되었을 뿐 이것을 태스크의 영역에서 따로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액터의 영역에서 이를 넘겨받아 조작하더라도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은 두 영역에서 샌더블하지 않은 데이터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기보다는 태스크에서 생성되어 떨어져 나온 샌더블하지 않은 데이터를 액터의 영역으로 온전하게 보내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샌더블하지 않은 데이터를 넘겨받더라도 자신의 격리된 영역에서 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6부터 새롭게 추가된 샌딩 키워드를 이용하여 격리 도메인을 넘나드는 데이터가 샌더블하지 않더라도 아직 독립된 디스커넥티드 리전에 있어 격리 영역을 안전하게 넘나들 수 있음을 명시해 줄 수 있습니다. 썸 액터의 add 함수에 다음과 같이
sending 키워드를 붙여 변경해주면 이 함수가 독립된 데이터를 넘겨받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샌더블 하지 않은 데이터라도 아직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은 것임을 나타내 도메인 간에 안전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단 엑스코드 16을 기준으로 이런 간단한 케이스는 샌딩 키워드가 없더라도 컴파일러가 똑똑하게 체크해줘 경고를 표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더 직관적으로 API를 드러내고 이 키워드의 유무로 컴파일러의 동작이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넘긴 데이터를 기존의 영역에서 다시 바라보거나 조작하게 되면 양쪽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스의 가능성이 생겨 컴파일러가 에러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샌딩으로 넘긴 이후에는 기존의 영역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함수의 리턴 값에도 샌딩을 명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영역에 속하지 않은 것만 리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을 리턴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카피한 새로운 인스턴스를 리턴하거나 샌딩으로 넘겨받은 데이터를 리턴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스위프트 컨커런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많은 것들을 다루다 보니 깊게 설명드리지 못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구조체와 클래스가 비동기 환경에서 안전하기 위한 샌더블을 채택할 수 있는 조건과 이것의 원리에 대해 이해해보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개발자가 직접 통제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때 새로운 non-isolated unsafe 키워드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범위를 더 명확히 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아이솔레이션 도메인을 가진 액터의 특성과 이것의 격리 상태를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추가된 샌딩 키워드를 이용하여 격리 영역에 속하지 않은 데이터가 아직 독립적인 상태임을 표시하여 영역을 안전하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모두 WWDC와 스위프트 에볼루션 프로포설에 기반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더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 마무리 짓겠습니다.